죄송한데요. 누구세요? 이혼한 지 14번째 아침, 전 시아버지의 전화를 끄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7년 동안 시댁 살림을 책임지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며 버텨온 며느리가 조용히 떠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직장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병원 앞에서 라이브 방송이 켜졌습니다. 계좌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며느리가 사실 그 집의 모든 것을 쥐고 있었다는 것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혼한 지 14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 화분 하나 없는 창가에 차가운 봄빛이 들어왔습니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낯설도록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낯설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이렇게 조용한 아침을 살지 못했으니까요. 늘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먼저였고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하루를 깨웠습니다. 지금 이 방에는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진 혼자였습니다. 커피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서진은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이제 35이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한 지 10년이 넘었고 결혼 생활은 그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28배 박시윤과 결혼했고 그때부터 서진의 삶은 윤서진이 아닌 박시윤의 아내로 채워졌습니다. 시아버지 박정호는 지방에서 나름 이름난 건설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여겼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서진은 그 집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달라져야 하는지를 천천히 그러나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명절마다 12가지 전을 혼자 부쳤습니다. 시아버지의 지인들이 올 때면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날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던 시절에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말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진과 시윤 사이엔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언제나 며느리 탓을 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무언가를 꼭 삼켰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것을 밥과 함께 넘겼습니다.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면 시댁에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남편 시윤은 아버지 회사 일을 도왔지만 실질적인 수입은 들쭉날쭉했고 서진의 월급이 그 집 살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내 남편의 가족이니까. 그러나 7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서진 쪽에서 먼저 꺼냈습니다. 남편 시윤은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크게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나간다는 것을 가문의 수치로 받아들였습니다. 협박도 했고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진의 마음은 이미 7년 전 어딘가에서 조용히 떠나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끝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4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커피가 다 내려졌습니다. 서진은 머그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온기가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온기가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서진도 오늘 낮 근무가 있었습니다. 빨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았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번호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호였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사이에서 단 1초가 흘렀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 VIP 병실이다. 병원비 당장 결제해. 말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확인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만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한데요, 누구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봄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부서졌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아 올린 무언가가 한마디와 함께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냥 고요했습니다. 낯선 고요였습니다. 그 낯설미 오히려 서진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방된 것인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오늘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위에 까만 USB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플라스틱.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언제나 바빴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 링거 스탠드 바퀴 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공간 속에서 서진은 오늘도 유니폼을 입고 섰습니다. 내과 병동수간호사로 일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이 복도를 몇 번이나 걸었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발이 기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느꼈습니다. 시선이었습니다. 복도 끝 스테이션에서 2명의 동료가 서진 쪽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라면 먼저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탕비실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안쪽에서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이 다가가자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이 서진의 발걸음을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오전 내내 서진은 그 이상함의 정체를 찾으려 했습니다. 회진이 끝나고 차트 정리를 마친 뒤 서진은 같은 병동에서 오래 함께 일한 동료 이지영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 요즘 뭔가 이상한 거 있어? 이지영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망설임이 대답이었습니다. 서진 씨, 혹시 인터넷 확인해 봤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이름 석자를 쳤습니다. 윤서진 간호사. 연관 검색어가 먼저 떴습니다. 병원비, 이혼, 시아버지, 도망.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을 눌렀습니다. 어느 맘카페였습니다. 제목부터 선명했습니다. 시아버지 입원비 안 내고 도망간 며느리 실화. 글은 꽤 길었습니다. 박정호의 딸, 그러니까 전 신우이 박수지가 올린 글이 분명했습니다. 표현은 조심스러운 척했지만 내용은 노골적이었습니다. 남편 곁을 떠나고 아픈 시아버지를 외면하고 병원비 한 푼 내지 않고 사라진 며느리. 그 며느리가 대형 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 이름은 이니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이름, 부서, 근무 연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찾으려 하면 누구든 찾을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댓글은 이미 수백 개였습니다. 서진은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지영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퍼지기 시작했대요. 병원 직원 단톡방에도 링크가 돌았어요. 병원 직원 단톡방이었습니다. 서진이 근무하는 그 병원, 그 안에서도 이미 퍼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였습니다. 수간호사 데스크에 앉아 차트를 넘기던 서진에게 행정팀 직원이 왔습니다. 수간호사님, 감사팀에서 잠깐 올라오시래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감사팀 호출. 서진은 유니폼 가운을 여미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8층이었습니다. 감사팀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감사팀장 박도준이었고 다른 한 명은 서진이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분위기가 딱딱했습니다. 박도준이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외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병원 직원 관련해서요. 서진은 자신이 그 직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입을 다물고 기다렸습니다. 내용은 개인 가정사 관련이긴 합니다만 온라인에 실명에 준하는 정보가 노출되고 있고요. 병원 이미지와 직결될 수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원은 누가 넣었습니까? 서진이 물었습니다. 그건 밝히기 어렵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원인이 누군지는 이미 짐작이 갔습니다. 박수지 아니면 박정우 본인. 어느 쪽이든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온라인에 글을 뿌렸고 이제 병원 안으로까지 손을 뻗은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민감한 업무에서 잠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서진의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배제?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배제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를 기다리며 서진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게 계획이구나.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것도 민원을 넣은 것도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이혼이 법적으로 마무리되자마자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정호는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서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한 며느리가 조용히 제 삶을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났어도 내가 당신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서진은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자신의 얼굴이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병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또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데스크에 앉아 차트를 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퇴근 무렵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데 양심은 있어? 박수지였습니다. 서진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며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팀 호출 이후 하루가 지났지만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말을 아꼈고 일부는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모른 척하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회진을 마치고
잠깐 숨을 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이지영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지금 병원 정문 앞이요. 빨리 확인해 봐요. 핸드폰을 눌렀습니다. 실시간 알림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고 빠르게 공유되는 중이었습니다. 화면 속 배경은 병원 정문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여자는 박수지였습니다. 전신우이. 서진보다 4살 아래였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또렷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버린 며느리가 지금도 버젓이 출근하고 있어요. 목소리는 떨리는 척했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습니다. 몇 초 후였습니다. 동료와 대화를 나누던 서진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박수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기요, 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 버린 며느리입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유니폼 위로 병원 이름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쓰레기네. 병원 다니면서 저러냐? 저런 사람이 환자를 돌봐도 되냐?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시청자 수가 10,000명 넘었어요. 10,000명이었습니다. 영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방송을 보는 사람, 카메라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 수군거림이 건물 안까지 들려올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 자리에 서는 것은 박수지가 원하는 그림을 완성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1시 감사팀장 박도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말했습니다. 병원 측으로 민원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들도 불안해하고 있고요. 서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도준이 파일을 밀었습니다.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업무 배제를 공식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병동 업무에서 빠져주시겠습니까? 서진이 물었습니다. 사실 확인은 하셨습니까? 박도준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현재 상황이 업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별개. 서진은 그 단어를 되씹었습니다. 사실이 무엇인지는 별개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서진은 이미 문제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동으로 돌아와 개인 물건을 챙겼습니다. 이지영만이 가까이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연락할게요. 병원 건물을 나왔습니다. 정문 앞에 박수진은 이미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요. 서진은 보도블록 위에 멈추어 섰습니다. 사방이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서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이름이, 직장이 담긴 영상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인터넷 위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홀로였습니다. 완전히 홀로였습니다. 업무 배제 통보를 받은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은 원룸으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무엇이었는지 정리하려 했지만 생각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몸이 무거웠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던 감각, 박도준의 목소리, 동료들의 시선, 그것들이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씻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일어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커졌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먹고 튄년 나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정호였습니다. 서진은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열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야, 윤서진. 내가 어디 숨는다고 이게 끝나냐? 나와. 복도 어딘가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웃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서진은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지금 복도가 어떤 모습인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 서 있었습니다. 저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진은 혼자였습니다. 발소리가 여럿이었습니다. 박정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하나 더 들렸습니다. 전 남편 박시윤이었습니다. 서진 씨,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목소리는 낮고 점잖은 척했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알았습니다. 그것도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앞세워 자신은 피해자 보호자처럼 서는 것. 7년을 같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방식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세 번째 목소리는 박수지였습니다. 방송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으니까요. 아버지, 여기 맞죠? 제가 주소 확인했어요. 박정호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우리 집 돈 쓴 건 책임을 져야지. 7년 동안 뭘 먹고 살았어? 뭘 믿고 나간 거야?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집 돈.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진이 그 집에서 쓴 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매달 시댁에 생활비를 보냈고 시아버지 병원비를 여러 번 대신 냈고 집 수리비도 명절 비용도 서진의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가 하는 말은 우리 집 돈을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웃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모를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 목소리만 들리는 자리에서 서진은 이미 가해자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았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계좌 가압류 신청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계좌 가압류. 서진은 즉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가압류. 월급이 들어오던 통장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자동이체로 나가던 통장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복도에서는 아직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호가 관리사무소에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경비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았습니다. 복도의 소리가 먹먹하게 들렸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계좌가 막혔습니다. 직장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얼굴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가 나오려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이 벽 너머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소리까지 들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진 것은 한참 후였습니다. 경비원이 올라왔는지 아니면 스스로 지쳐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발소리가 멀어졌고 엘리베이터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은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울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벌겋게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울었는지 몰랐습니다. 세면대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35이었습니다. 7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겨우 보름이 지났는데 이 자리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 아래에서 더 깊은 것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분노였습니다. 서진은 욕실을 나왔습니다. 가방에서 까만 USB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그것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7년 동안 눈에 밟혔던 것들을 서진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숫자들, 납득되지 않는 결정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지출들, 간호사의 눈으로 본 것들, 아내의 자리에서 들은 것들을 서진은 조용히 모아두었습니다. 지금 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서진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USB를 손 안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너진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뒤척이다가 다시 천장을 보았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던 목소리들이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 선명했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은 조용했습니다. 도시의 새벽은 완전히 어둡지 않았습니다. 멀리 가로등 불빛이 번졌습니다. 서진은 그 빛을 바라보다가 어린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윤재호는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내과를 운영했습니다. 환자가 많은 병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그 병원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성실하게 같은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진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해였습니다. 병원 건물 임대차 문제로 건물주와 분쟁이 생겼습니다. 계약서보다 임대료를 갑자기 2배로 올리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한숨을 쉬었고 식탁 분위기는 내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류를 모았습니다. 계약서 원본, 임대료 납부 영수증,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 병원 개원 이후 모든 영수증. 서진은 그때 아버지의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기억했습니다. 왜 저걸 모아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억울하면 감정 말고 증거로 이겨라. 아버지는 그렇게만 말하고 다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결국 분쟁은 아버지가 이겼습니다. 법원 조정 결과였습니다. 건물주는 원래 계약 조건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담담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감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진이 23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은 정리되었고 건물은 매각되었습니다. 어머니도 3년 뒤를 따랐습니다. 서진은 그 이후 오래 혼자였습니다. 시윤을 만나 결혼했을 때 서진은 다시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서진이 알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USB로 시선이 갔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시간 동안 아버지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이상한 것이 보이면 메모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남겼습니다. 감정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언제 쓰일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울렸습니다. 억울하면 감정 말고 증거로 이겨라. 서진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벽빛이 화면에 반사되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이제 볼 때가 되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서진은 USB를 포트에 꽂았습니다.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폴더가 여러 개였습니다. 서진이 직접 만든 이름들이었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파일은 결혼 2년 차에 만든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첫 번째 폴더부터 열었습니다. 시작은 단순한 의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정호가 입원할 때마다 VIP 병실을 당연하게 사용했습니다. 서진이 근무하는 병원이었습니다. VIP 병동은 일반 환자에게 쉽게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병원 이사회나 주요 후원자 계열에 한해 우선 배정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호는 언제나 그 병실에 있었습니다. 서진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병원 측과 무슨 연줄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윤의 납품 계약도 이상했습니다. 남편 박시윤은 의료 소모품을 납품하는 소규모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실적이 좋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도 3명뿐이었고 운영 자금은 늘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서진이 근무하는 병원과 꾸준히 납품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단가가 시세보다 높았습니다.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할 금액인데도 수의 계약으로 처리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간호사였습니다. 원무팀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병동에서 일하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구매 담당자와 나누는 대화, 납품 일정표, 물품 수량 불일치. 서진은 그것을 메모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때는 찍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병원 내부 결제 문서 사본이었습니다. 서진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친하게 지내던 원무팀 직원 한 명이 몇 년 전 퇴직하면서 건넨 것이었습니다. 당신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말만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서진은 그 파일을 열지 않고 묵혀두었습니다. 지금 열었습니다. VIP 병동 운영 비용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특정 환자 번호에 반복적으로 연결된 계정이 있었습니다. 그 계정에서 비용이 청구되면 자동으로 병원 후원 계좌로 상계 처리가 되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숫자를 따라갔습니다. 후원 계좌의 명의를 확인하는 순간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윤재호 의료재단.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설립한 재단이었습니다. 작은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의료 소외 지역 지원을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재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병원 설립 초기 후원자 명단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20년 전 민간 자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초기 자본의 상당 부분이 외부 후원으로 충당되었습니다. 후원자 명단 상단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재호. 금액은 작지 않았습니다. 병원 설립 자본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서진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병원의 주요 후원자였습니다. 설립 단계부터 자본을 넣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서를 열었을 때 서진은 등받이에 기대야 했습니다.
재단 운영 규정 문서였습니다. 후원자 사망 이후 후원 지분의 승계에 관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직계 자녀에게 운영 자문권 및 시설 이용 우선권 일부가 승계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계 자녀 서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서진은 23이었습니다. 재단 사무국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서진은 그 시절 장례와 병원 정리와 어머니 간호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재단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재단 측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서진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승계는 유효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서진은 이 병원의 주요 후원 재단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우가 누리던 VIP 특혜는 바로 그 재단의 후원자 계정을 통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허락으로 VIP 병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의 재단 계정 덕분에 납품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몰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집에서 7년 동안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며느리가 사실은 그 집의 모든 권력을 바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폴더를 열었습니다. 박수지의 온라인 활동 관련 자료였습니다. 서진이 직접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지영이 며칠 전 조용히 넘겨준 파일이었습니다. 이지영의 지인 중 한 명이 IT 보안 쪽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계정, 게시물 확산 경로, 동일 IP에서 반복 작성된 댓글 패턴, 여론 조작의 흔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화가 난 가족이 올린 글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확산시킨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파일을 닫았습니다. USB를 뽑았습니다. 손 안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 아버지의 고요함이 이런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첫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 창립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공식 행사였습니다. 이사회 임원, 주요 후원자, 의료진, 지역 유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서진은 행사 시작 3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업무 배제 상태였지만 출입이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가방 안에 노트북과 USB가 있었습니다. 이지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행사장 한쪽 기술 부수였습니다. 이지영의 지인, IT 보안 전문가 최연우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준비됐어요. 이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장의 개회사가 이어졌고 객석은 차분했습니다. 최연우가 신호를 보내기로 한 순간을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강당 뒤편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정호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VIP 병실 환자가 맞는가 싶을 만큼 걸음이 빨랐습니다. 그 뒤로 박수지가 핸드폰을 들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방송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객석 중앙으로 걸어나와 병원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요. 저 할 말이 있습니다.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는 객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병원에 저를 버린 전 며느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픈 시아버지 병원비도 안 내고 도망간 사람이
지금도 이 병원에서 월급 받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고용하는 병원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연우가 서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면 스크린이 전환되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병원 VIP 병동 CCTV 영상이었습니다. 박정호가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 물건을 던지는 장면, 출입 제한 구역에 무단 진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납품 계약서였습니다. 박시윤 업체와 병원 사이의 수의 계약 내역, 시세보다 높은 단가, 반복된 패턴이 수치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비자금 흐름 도표가 나란히 떴습니다. 숫자와 날짜와 계좌 흐름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박정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납품 받으려면 우리 쪽 조건 맞춰야지. 안 그러면 나 다른데 알아볼 수 있어. 병원 구매 담당자와 나눈 통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지의 여론 조작 흔적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동일 기기에서 반복 작성된 댓글, 여러 계정을 통한 게시물 확산 경로, 병원 내부 단톡방 유포 기록이었습니다. 행사장은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박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수지의 핸드폰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방송이 꺼졌습니다. 행사장 뒤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섰습니다. 서진이 전날 법무팀을 통해 고발 서류를 접수하고 현장 출석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박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박시윤의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정호 씨, VIP 병동 이용 자격이 즉시 박탈됩니다. 오늘부로 일반 병실로 이동 조치됩니다. 박정호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그때 서진이 부스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행사장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박정호와 서진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한데요. 보호자 잘못 찾으셨어요. 전 더 이상 당신 가족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높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사장 전체에 들렸습니다. 박정호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권위가 먼저 사라졌고 그 다음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경찰이 박정호를 이끌었습니다. 박수진은 그 자리에 굳은 채 아무것도 담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했습니다. 창 너머로 봄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걸어 행사장을 나왔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에는 여름이 왔다가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이렇게 천천히 느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루틴이었지만 다른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요구가 없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서진이 직접 정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랐습니다. 박시윤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의계약 관련 배임과 리베이트 혐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모양이었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박수지의 유튜브 채널은 행사 다음 날부터 영상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채널은 2달 만에 폐쇄되었습니다. 박정호는 VIP 병실을 잃었습니다. 병원 측은 후원 재단과의 계약을 재검토하면서 박정호에게 부여되었던
모든 특혜를 공식 취소했습니다. 그는 이후 요양병원을 전전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그 소식을 듣고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하지도 않았고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 있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은 서진에게 복직을 제안했습니다. 정식 사과문도 왔습니다. 감사팀장 박도준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올해 말을 고르다가 진심으로 죄송했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직은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미 다른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재호 의료재단.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12년 만에 서진은 그 이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재단 사무국과 몇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승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재단이 보유한 자산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아껴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의료 소외계층 지원에 쓰기로 했습니다. 재단 이름 아래 의료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간호사 출신이 운영하는 센터였습니다. 찾아오기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저소득 가정. 아버지가 작은 병원에서 오래 지켰던 그 마음을 서진은 더 넓은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지영이 합류했습니다. 병원을 그만두고 서진 곁으로 왔습니다. 미쳤냐고 주변에서 말렸다고 했습니다. 이지영은 웃으며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미친 사람 옆에 있어야 재밌죠.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자신이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잠깐 걸렸습니다. 그만큼 오래 웃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센터 일을 마치고 집으로 걷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결혼하던 해가을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처음 식사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서진은 내내 긴장했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윤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 말 한마디에 서진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랐습니다. 그 시절의 서진이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잘했다는 말 한마디에 기뻐하던 사람, 자신이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었는지조차 모르던 사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을 충분히 살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렸습니다. 작은 냄비에 국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다가 잠깐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낙엽이 날렸습니다. 서진은 오래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가 무엇인지 서진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리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단단하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의 낙엽이 바람에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자신의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후 알림 설정을 하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